지난 2016년 4월 밤늦은 시간 한 여성이 장례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잠을 자다가 숨졌으니 장례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업체 측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고 여성은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평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던 50대 남성의 돌연사, 외부 침입이나 외상 흔적도 없었습니다. 여성이 강하게 거부했지만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남성의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과 함께 적지 않은 양의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생전 담배 한 번 피우지 않았던 비흡연자인데도 니코틴이 나왔던 겁니다. 수사를 이어가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여성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며칠 전 인터넷에서 니코틴, 치사량, 장례 절차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숨진 남성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니코틴을 어떻게 피해자 몸에 넣었는지 결정적 증거는 알아내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국내 첫 니코틴 살인 사건이 일어난 2016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진짜 이도성 기자가 지금 PT를 하면서 소개해드린 내용만으로도 저는 이건 약간 시체말로 빼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딱 남편이 갑자기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죽었는데 장례업체에 먼저 전화를 하고 또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인데 몸에서 니코틴이 나오고, 자, 일단 이것만으로도 수상한 뭔가 정황이 풀풀 풍겨요. 네, 일단 숨진 남성 50대 남성이었고 평소에 이제 꽤나 건강하고 건강 관리도 잘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이렇게 숨을 거둔 건데요. 일단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 숨진 남성은 부모를 좀 일찍 여의고 가족이 따로 없는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이 여성을 만나게 됐고 사건이 일어나기 한 6년 전쯤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남편과 사이에 딸이 둘 있었는데요. 이 딸 둘과 함께 결혼을 했고 이 여성은 일정한 벌이가 없어서 이 남성이 회사를 다니면서 벌어다주는 그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딸 둘 같은 경우에는 큰 딸은 일단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재활치료를 받아왔고 작은 딸은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지원을 했던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다퉜던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남성이 근무지를 옮기면서 두 사람은 이제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가 됐고 주말에 와서만 이제 함께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난 지 6주년이 되던 날이었는데 그래서 큰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가 방에 가서 잠들었는데 집에 온 지 한 4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던 겁니다. 자, 홍 기자, 만약에 그냥 이건 일반론적으로 가족 중에 누가 숨졌다. 그럼 어디다 전화할 거예요? 119에 전화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땡땡 상조 이런 데다 전화했다는 거예요. 장례업체에 전화했습니다. 119 아니면 112에 전화를 할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례업체에 전화해서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황당한 것이 아내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조치를 할 줄 알았습니다. 간병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장례업체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시체 검안서나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 장례를 진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하. 경찰에서 부검을 하자고 했더니 부검을 거부했어요. 남편을 2번 죽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인도받자마자 곧바로 화장했고요. 빈소를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회사 사람들, 지인들 전부 몰랐고 자신의 친인척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나중에 퇴직금 문의가 오니까 숨졌다, 퇴직금을 달라 이렇게 문의가 와서야 사망 사실을 알았대요. 세상에. 그래서 동료 직원들이 가보니까 이미 화장까지 다 끝나 있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따로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상황이 매우 극비리에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진짜 완전 초고속이었네요. 자, 그런데 그 반대하던 그 부검을 국과서에서 해봤더니 딱 열어봤더니 니코틴이 나왔다. 사실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 몸 안에서는 니코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분은 담배 담자도 안 했다라는 분인 거죠.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이분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유품 안에서 담배 담자도 나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돌아가신 분의 몸 안에 니코틴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살인의 원인이 살인의 어떤 그 정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홍 기자, 결국 아내 소행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누가 봐도 아내가 의심되죠. 그래서 수사기관도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아하. 내연남이 있어서 과거 해외여행지에서 만난 남성이었습니다. 주말 부부라고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낮에는 다른 아파트에서 내연남과 지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내연남과 아내가 부부관계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장례업체도 내연남이 알려줘서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남성이 피해자 집에 집 정리도 도와줬습니다. 집 정리도 도와주고 장례업체도 소개해줬다. 심상치 않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숨진 뒤에 나중에 여성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들도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런데 혼인신고할 때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이 이름과 주민번호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 내연 남성의 이름이 있었던 사실이 아이고야. 나중에 밝혀졌어요. 혼인신고 내용도 알고 보니까 그랬다. 정말 누가 봐도 수상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내연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이 기자,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 유형 되게 많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 숨진 남성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 숨진 남성은 10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혈혈 단신으로 살면서 아이들 살 때 모은 돈인데 그에 반해서 이 함께 살고 있던 아내 그리고 내연남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일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내연남 같은 경우에는 빚도 1억 원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유산을 가지고 이 재산을 가지려고 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결론인데요. 앞에서 혼인신고 얘기 홍 기자가 잠깐 했는데 이것도 남편의 동의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혼인신고서에 써 있는 그 필적이 남편의 필적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또 증인 역시 이게 내연남이었잖아요. 이래서 남편의 이 신분증 사진만 받아서 한자 이름 그리고 신분 개인정보를 적은 다음에 이 여성이 남편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 이제 뒷받침되는 근거는 이 숨진 남성의 회사에서는 가족 수당이라는 걸 줬답니다. 가족만 있으면 주는 건데 혼인신고를 본인이 알았다면 그 수당을 신청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내 가족이 생겼는데 왜 돈을 회사에서 주는 돈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아예 하지 몰랐다라는 것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에 이 두 사람, 내연남과 이 아내가 보험금을 챙기고 남편 명의 집도 팔면서 재산을 하나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가장 쟁점인 건 그 니코틴이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갔느냐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건의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뭐 설명 들어보시면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살해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가 중요한데 그렇죠. 일단 이 내연남이 본인의 아버지 카드로 니코틴을 산 것, 이 니코틴 산 것을 이 여성에게 준 것, 여기까지 입증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 담배 얘기 좀 했었잖아요. 예. 담배 핀다고 니코틴이 치사량이 넘게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담배만 그럼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뭐 담배 피다 갑자기 치사량 때문에 사망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니코틴을 어떻게 보통 몸 안에 넣냐면 첫 번째 주사, 아니면 두 번째 보통 패치입니다. 근데 주사 바늘 자국도 없고 패치 자국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다음에 코 여기다 놔가지고 이렇게 하게 한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면 휘발성이 강해서 다 안 들어가요. 그럼 남편이 안 죽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그러면 먹였구나. 먹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니코틴 원액을 먹으면 혀나 이 식도 같은 데가 타요. 화상 자국이 나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니코틴이 분명히 이 남성의 몸에 들어간 건 알겠는데 어떻게 넣는지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도저히 밝힐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기초로 해서 이것만 가지고 기소를 했던 겁니다. 일단 그 확실한 직접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이 니코틴 문제처럼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으로도 어떻게든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좀 이런 좀 뭐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상황이. 뭐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직접 증거가 있으면 합리적 의심을 바로 넘겨서 유죄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직접 증거가 없으니 간접 증거, 우리 정황 증거라 그러죠. 이 정황 증거를 동원해서 합리적 의심을 없는 고도의 개연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분명히 동기가 있잖아요. 재산적 동기.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보험금이나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일부를 내연남한테 줬는 거예요. 주는데 그 내연남의 빚의 어떤 정도와 동일하다는 점이 나왔고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오로지 이 아내와 딸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내가 아닌 딴 사람이 들어가는 정황이 없다면 아내가 유력한 어떤 그 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뭐 혼인 신고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내연남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치사량을 했고 원행을 구입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본다면 이 정도의 정황 증거로는 아내가 그 남편을 살해했다는 정황 증거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님, 직접 네. 증거가 없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뭐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 증거가 모두 다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가리킬 정도, 범행 동기도 명확하면 유죄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호텔방에서 딸을 살해했다고 기소가 됐던 남성은 그렇죠. 그건 동기가 없다라고 판단했죠. 딸과 사이가 좋았다 이런 걸로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이 어떻게 몸으로 들어갔는지 빼고는 다 입증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모든 게 다 범인을 이 여성과 내연남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경우에 유죄 판단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고요. 예. 또 법원에서도 이 정도로 확실하고 이렇게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한다라고 해서 이 아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일단 이 판결은 꽤나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없애도 살인의 흔적은 남게 마련이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